전북과 인접한 한빛원전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주민 간 갈등이 큰 가운데 주민들과 의무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소통을 통해 진통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법안 통과까지 절차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다른 경쟁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으로 누가 선출되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단체마다 수백억 원씩 지원하며 공공시설 운영을 민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공정성 의혹과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BS 취재진이 감찰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또다시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갑질과 일탈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러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일탈을 제어할 해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슈K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북과 인접한 전남 한빛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한 주민의 반발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비슷한 갈등이 잇따르면서 원전을 짓거나 수명을 연장할 때 주민과 의무로 협의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절차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첫 소식 서윤덕 기자입니다. 주민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공청회는 고성이 오간 끝에 무산됐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중단되어 무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창과 부안 등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수명 연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에 따른 절차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당시 절차가 일방적이고 형식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최소한의 동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한빛 1호기 수명 연장을 반대한다는 현행법이 정한 방식으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고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도 적지 않아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전 건설이나 수명 연장 허가 전에 지자체와 주민 협의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진통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소통을 하되 최종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더라도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또 기존 한수원의 의견 수렴 절차와 달리 원전 관련 허가를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진 정부 협의를 비롯한 절차가 적지 않아 법제화 실현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즉각 파면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오늘 전북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선포된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윤 대통령이 궤변과 거짓으로 일관하며 분열과 폭력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파면하지 않을 경우에 비상계엄이 거듭될 수 있고 법치주의 붕괴와 인권 유린이 반복될 것이라며 도민들을 향해 오는 8일 전북도민대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전북 못지않게 다른 경쟁국들도 의욕적인 분위기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으로 누가 선출되느냐도 앞으로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억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 첫 올림픽 개최를 위해 일찌감치 유치 의향서를 냈습니다. 수도인 뉴델리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아마다바드의 분산 개최를 준비 중인데 전북이 내세우는 지방도시연대, 문화올림픽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ओलंपिक्स का सफल आयोजन हो, इसके लिए भारत
अपने प्रयासों में कोई कमी नहीं रखेगा। 새 수도인 누산타라에서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는 인도네시아와 피파 월드컵과 아시안컵, 아시안게임을 연거푸 유치한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또한 아시아 개최 순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집트의 신행정수도, 독일 위넨, 튀르키예 이스탄불 등 10여 개 국가가 각축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달 말 열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 선거 또한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새 집행부가 IOC 미래유치위원회 주도로 우선 협상 도시를 선정하는 지금의 방식을 이어갈지 아니면 기존처럼 IOC 위원들의 투표 영향력을 강화할지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래유치위원회에서 복수의 도시를 우선 협상 도시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브리즈번 하나였지만 이번엔 2개, 3개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과거의 방식과 현재의 방식이 융합되어진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또 IOC가 두 대회 개최지를 동시에 발표한 사례가 있어 2040년 올림픽 유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궁입니다. 완주 전주 통합을 찬성하는 11개 단체가 오늘 전북도 의회에 모여 두 시군 통합으로 규모를 키워 2036 하계올림픽의 유치와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북도와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전북도정 상설회의와 종교계와 상공인 등으로 구성하는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꾸려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올림픽 유치와 개최 성공을 위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공공시설 운영을 민간 위탁업체에 맡기고 많게는 수백억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의혹과 시비가 끊이질 않는데요. KBS 취재진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와 관련해 감찰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한 자치단체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할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4년 동안 관리비 명목 등으로 18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입찰 공모에는 민간업체 7곳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당시 평가위원회 구성 방식이 특정 업체에 유리할 수 있다며 불공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 부처의 조사에서 불법적으로 업체가 선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보고서. 당시 업체 선정 평가를 한 전주시의 팀장급 공무원은 어찌된 일인지 평가위원 모집 공고가 나오기도 전에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입찰 참여업체 2곳에서 평가위원회에 참여해달라는 사전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평가위원으로 뽑힌 뒤 해당 업체 2곳으로부터 제안서 사진과 특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최고점을 달라는 청탁까지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실제 평가에서 해당 업체 2곳에 각각 1위와 2위 점수를 줬습니다. 공무원과 업체 간 사전 모의에 청탁의 선정까지 전형적인 특정 업체 밀어주기입니다. 결국 불공정 의혹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로 확인됐지만 신고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하자라는 명백한 비리였던 거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처분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전주시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경기 침체와 어수선한 전국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 상권에 어려움이 큰데요.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이른바 전주형 함께 장터 프로젝트가 처음 출발합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옷가게 등 상점이 즐비한 전주의 도심. 최근 빈 상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실제 전북 신용보증재단이 집계한 소상공인 대출 사고율은 지난해 4.7%에서 올해 5.76%로 올랐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죠. 유지가 불가능하니까. 전주시가 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이른바 함께 장터를 추진합니다. 소비 촉진 대상은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노동자 등 3대 분야입니다. 먼저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은 식당과 상점 이용을 확대합니다. 또 구입 물품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다양한 상권 활성화 축제도 열기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인생 경제 살리기 범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주 지역 자생단체와 봉사단체, 종교단체는 정기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섭니다. 또 기부금으로 다양한 간식을 마련해 창업기업과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강사 등에게 제공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30곳인 참여기업과 단체를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매달 단계적으로 좀 해나갈 생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저는 참여를 해주고 이게 좀 붐이 일어나게 되면 저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인 함께장터가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전주시가 이달부터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합니다. 만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일주일 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지 연습이나 비상근무 등 특수 상황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어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죠. 일부 제휴사들은 대금을 못 받을 우려에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 시작했는데요. 홈플러스 측은 자사 매장에서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면세점과 에버랜드, CJ 푸드빌, CGV 등 업체들이 잇따라 홈플러스 상품권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어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상품권 대금을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홈플러스는 연간 2천억 원대의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그 가운데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된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품권은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께서 안심하고 상품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전 채널, 마트, 온라인, 익스프레스, 몰에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앞으로 자금 부족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며 마트와 온라인 등 모든 유통망이 정상 영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납품업체 등의 대금 결제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30일 결제인데 60일 1날 정도가 되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있죠. 저희들은 뭐 담보를 받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10년 전 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모펀드 MBK가 막대한 차입금으로 무리한 인수를 한 데 이어 자구 노력 없이 회생 신청을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상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오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아 국가무역항인 군산항 준설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마다 300만 제곱센티미터의 토사가 군산항에 쌓이는 반면 준설량은 60에서 70제곱센티미터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준설 예산을 늘리고 제2준설도 투기장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군산항 1부도에서 7부도 사이 해로는 수심이 얕아 선박들이 다른 항만에 들러 화물 일부를 하역한 뒤 입항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연명의료 결정제도 정착을 위한 공동 홍보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보건소,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7%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처음으로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한국도 몇 차례 언급했는데요. 특히 관세 정책을 강조하며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의사당에 입장해 미국이 돌아왔다며 상하원 합동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사실을 언급하며 에너지 비용을 빠르게 낮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래스카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설명하면서 한국도 언급했습니다.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at one. It will be truly spectacular. 트럼프는 다른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이런 방식으로 수조 달러를 벌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나라가 미국이 부과한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한편 오늘 대통령 연설 도중 민주당 알 그린 의원이 트럼프에게 강하게 항의하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의사당에서 퇴장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분위기입니다.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를 선언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맞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시작되자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즉각 보복 관세를 선언했습니다. Canada will be implementing 25% tariffs against $155 billion worth of American goods, starting with tariffs on $30 billion worth of goods immediately. 트럼프의 관세는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고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도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가 계속되면 21일 이후 추가로 12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캐나다가 맞불을 놓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트리도 총리를 또 주지사라고 부르며 캐나다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상호 관세는 즉각 같은 수준만큼 인상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캐나다에 보복이 있으면 대통령이 관세의 범위를 늘리거나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Mr. President, if other countries retaliate, I don't mind.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각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발효했고 중국엔 한 달 사이 2차례 추가 관세를 매겼습니다. 중국은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고 멕시코 역시 오는 9일 대응책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은 더 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슈K 시간입니다. 최근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무리 등이 잇따르면서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일탈을 제어할 해법은 무엇인지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상민 운영위원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사실 최근이라고 하는 이 일탈이 아니고 기초의회, 광역의회가 시작한 30여 년 동안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욱더 불거지는데 청탁, 수십억 원대 청탁을 한 의혹, 또 성폭행, 성적 비하 발언, 공무원 갑질, 막말 발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통 이제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 그러니까 부정부패와 비리 행위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런 일탈 행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 사법적 책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말씀 주신 대로 뭔가 30억짜리 사업을 청탁하고 뭔가 이 권한을 가지고 압박한다든지 그리고 특히나 좀 도저히 저는 이제 상상도 안 되는 동료 의원을 폭행하는 일이 있거나 예. 그리고 뭔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막말이나 성희롱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고요. 그리고 불과 몇 년 전만 가더라도 뭔가 사생활 문제, 뭐 불륜, 뭐 어쨌든 동료 의원에 대한 성폭행, 뭐 이런 부분들 정말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히 이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 시민들의 신뢰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회 스스로가 뭔가 이 정치적, 도덕적 권위가 상실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예. 특히나 어떤 주민들이 갖는 어떤 자존감의 상실이라고 하는 건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군산시 같은 경우 2024년도에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지각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 군산시 의원, 동료 의원 간의 폭행 작년 얼마 전이었죠. 네. 예. 자, 그런데요.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예요. 이 왜 제 식구 감싸기를 이렇게 하느냐. 그 동료 의원을 감싸는 것이 의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의회에 무용론까지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울러서 하나는 광역의회인 도의회도 40명 중에 37명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일색이라고 하는 점도 하나의 지적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료라고 하는 건 예. 나도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다. 그랬을 때 동료들이 나를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이상한 동료 의식이 발휘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 의원들이 일탈 행위가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자 본인 스스로 높은 어떤 도덕적인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 자진 사퇴를 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의회 차원에서 징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삐뚤어진 어떤 동료 의식으로 해서 동료 의원을 감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방의회도 자정을 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원들을 공천한 정당이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음 선거에서의 어떤 공천의 배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유권자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탈 행위란 의원을 다시 선출해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뭔가 유권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잘 문제화하고 공론화시켜서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과정들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들 일탈 있을 때마다 방송에서 뉴스에서 하는 부정적인 단골 단어가 솜방망이 처벌. 방망이를 좀 강한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자체 내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없는 것 같고 지금 군산시 의회는 그래서 징계 기준을 좀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전북자치도의회도 지금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유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조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신용으로 끝나서는 안 될 텐데 말이죠. 군산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난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동료 의원 폭행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낮은 징계인 뭐 공개 사과 이런 걸 하니까 그러면 예. 우리가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뭐 윤리강령을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입법 예고도 했는데 2월 7일입니다. 아직까지 2월 28일 날 본회의가 있었는데 다른 조례들은 다 통과됐는데 그건 상정도 안 됐고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런 거고 이 도의원 박용근 도의원에 대한 이 사안들은 이게 이제 여론이 비등하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을 했고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윤리특위에 회부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앙당에서 뭐 그 윤리감찰단이 이제 감찰을 해서 어떤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지켜보고 어떤 결과를 내는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근데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징계라고 하는 구조가 너무 약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방선거 때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를 뽑으면서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기초의원도 같이 뽑습니다. 너무 많은 투표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아무래도 도지사 교육감에게 쏠려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징계와 관련해서 이런 의원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투표로서 심판을 해야만 의회 내부에서도 자구책 자성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것입니다. 지금 징계 자체가 4가지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너무 지금 이게 약하다는 거잖아요. 이걸 좀 다양하게 구성해야 된다는 지금 해법, 어떤 해법이 있겠습니까? 일단 그 지방자치법에서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 경고, 그리고 30일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이라고 하는 이 4가지 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다양한 징계의 어떤 그 벌칙의 규정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걸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풀어야 한다. 법에서 규정하는 게 맞지 않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유독 정치권만 징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이죠.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도 윤리특위가 구성이 되면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지방의원에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민간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선거가 되면 사실 오히려 시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원들이 어떤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보다는 표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유권자가 좀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유권자 스스로의 자정이 있어야 비로소 지방의회에 이러한 의원들의 일탈 행위를 근본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고요. 다시 한번 거기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당이 어떤 공천 과정에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한 감점 요인으로 제대로 잘 반영하는 어떤 정당의 민주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권자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이상민 위원장님 같은 시민단체의 목소리 그리고 언론에서의 역할 아울러서 시민들의 관심 있게 지켜보는 자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완주 지역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소 환영식이 고산농협에서 열렸습니다. 전북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가 서남권 관광과 철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 지역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3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소 환영식이 고산농협에서 열렸습니다. 근로자들은 모두 필리핀 출신으로 오는 7월까지 완주군 고산면 덕암에너지 자립마을 공동 숙소에서 머물며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공형 근로자들은 이번 주까지 공동 숙소에서 조기 적응 등을 위한 각종 교육과 진료 등을 받고 본격적으로 농가에 투입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안군이 제8기 명예감찰관으로 17명을 위촉했습니다. 명예감찰관은 오는 2027년 2월까지 2년간 생활 현장의 위법 부당한 행정 사항과 개선 사항, 공무원 품위 손상과 국민 불편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제보하고 읍면 종합감사 참관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위법 부당한 사항과 각종 불편 사항들을 신속하게 제보하여 국민들이 살기 좋은 진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읍시와 부안군, 고창군 등이 참여하는 전북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가 서남권 관광과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서남권 협의회는 철도 관광 상품의 공동 홍보와 지역 관광 자원을 공유하고 철도공사 전북본부는 철도 상품 개발과 운영, 온 오프라인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금이 그야말로 금값이 되면서 금 밀수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 금값이 해외보다 유독 비싼 걸 노리는 건데요. 세관 검색을 피하는 방법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행용 가방의 바퀴입니다. 부품을 끝까지 분해하니 금이 나옵니다. 바퀴에 쏙 들어가게 도넛 모양입니다. 물렁물렁 찰흙덩어리에도 금이 숨어 있습니다. 가루낸 금을 반죽과 뒤섞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1월과 2월 금 밀수 7건을 적발했습니다.
최근 3년 한 해 평균 3건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급증세입니다. 이달 들어 해소되긴 했지만 국내 금값이 유독 비싼 일명 김치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금값이 10% 넘게 싼 홍콩에서 금을 들여오면 김치 프리미엄까지 더해 20% 정도는 앉아서 버는 구조. 쉽게 돈을 번다는 생각에 별의별 방법이 다 동원됩니다. 한 관광객이 신앙용품이라고 신고한 이 불상 목걸이엔 눈속임 기법이 동원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홍콩에서 들여온 불상입니다. 겉으로는 은불상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표면을 긁어내니 금빛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도금도 잡아내는 신변 검색 장비를 통과하진 못했습니다. 밀리미터 파라고 위치만 딱 표시되게끔 독자적으로 개발된 겁니다. 물건이 이제 있을 법한 위치를 다 표시를 해주면 직원이 이제 꺼내 보이게 하든가 아니면 촉수 검사를 해서. 밀수 시도에는 일반 여행자들도 종종 동원됩니다. 무료 항공권이나 여행 경비를 미끼로 금 운반만 부탁하는 식인데 관세청은 단순 운반도 밀수입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이 약을 먹었더니 키가 한 달에 1cm씩 크더라. 이런 광고 문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먹으면 키가 큰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들을 조사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허위 과장 광고였습니다. 또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성장 호르몬제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약국. 키 크는 약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많이 물어보시긴 해요. 아들 두시는 어머님들은. 안 먹이는 것보다 낫겠지.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의 광고 게시물 200개를 점검했더니 절반이 넘는 116건이 부당 광고로 확인됐습니다. 일반 식품인데도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고 성조숙증 등의 질병을 예방한다며 허위 광고를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딸이 약을 먹었더니 한 달에 키가 1cm씩 크더라는 가짜 후기로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성장 호르몬제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사례 105건도 적발됐는데 중고거래 플랫폼이 가장 많았고 SNS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판매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실한 임상시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제품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강기능식품보다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있는 식단이 더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성장판을 자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뛰는 운동을 해주시고 단백질, 그다음에 칼슘 섭취를 잘 해주는데 그건 음식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계란, 소고기, 멸치 이런 거 먹으면 됩니다. 식약처도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정확한 기능성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보드게임장으로 위장하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도박 규모만 70억 원에 이르는데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장을 여러 차례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박 테이블 주변에 있던 남성들이 체포됩니다. 테이블 위엔 게임용 칩들이 수북하고 불법 환전을 위한 현금 따발도 발견됩니다. 보드게임장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불법 도박 영업을 해온 겁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했다고 하죠. 약 1년 반 동안 이곳에서만 63억 원의 판돈이 오갔습니다. 일당이 마지막으로 영업한 장소입니다. 지하에서 은밀하게 영업을 이어오면서 이 CCTV를 통해 미리 확인된 손님만 들여보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은 텔레그램으로 모집했고 영업시간도 불규칙적으로 정했습니다. 많이 나서고 새벽에 왔다 가고 아니면 점심시간 좀 지나가지고 불씨로가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안 할 때도 있었고 일주일 안 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불법 도박 영업을 한 혐의로 서울 일대에서 모두 3개 업소가 적발됐고 88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 업소에서 이루어진 불법 도박 규모는 모두 7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한 개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에서 동대문, 강남으로 옮겨 다니며 불법 영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으로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홀덤펍 이용자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업주 3명을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이들의 범죄 수익 3억여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인입니다. 오늘 아침 6시 15분쯤 전주 외곽순환도로 숫곡의 교차로 인근에서 크레인과 화물차 등 넉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고 여파로 도로가 1시간 50분가량 막히면서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과 화물차가 먼저 추돌한 뒤 잇따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치른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투표 마감 결과 전북은 선거인 6만 6천여 명 가운데 2만 700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 31.4%를 기록했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참여한 11개 금고의 투표율은 30.7%, 대의원을 통해 뽑은 6개 금고의 투표율은 94.6%로 선출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개표 결과는 선관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4년으로 2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절기상 경칩인 오늘 전북 곳곳에 약한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동부 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새벽부터 내륙에는 안개가 만들어져 아침까지 시야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이 어두운 가운데 종일 쌀쌀한 기온이 감돌았는데요. 내일부터 낮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주가 10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익산과 김제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익산이 10도, 김제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북권은 진안이 영하 2도, 장수 영하 3도에서 출발해서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파도가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포근해지는 가운데 주말인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지방의원들의 갑질과 일탈.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일이 터지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은 자정 노력과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만 매번 그때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들 지방의원을 뽑는 건 우리입니다. 불과 1년 3개월 후면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뽑아놓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